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어제 연합뉴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영국이 고출력 전파 무기로 드론 여러 대를 추락시키는 시험을 시연했는데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개발하지 않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국이나 우리나 기술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출력 전자기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HD현대가 전투용 무인수상정 2차 개념 설계를 수주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 무인수상정을 개발하던 건 LIG와 한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현대가 무인수상정 개념 설계를 수주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기는 게 이게 2차라는 점입니다. 개념 설계에 2차가 있다는 건 금시초문인데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연안전력은 대표적으로 인천급이 있지만 이런 대형 함선들 말고 북한과의 접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윤영하금 18척과 그리고 검독수리급 블록2까지 건조하면 34척이 주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 군대는 갈수록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전력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당장 단순 계산만 해도 윤영하급 한 척에 대략 40여 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18척이면 필요한 승무원의 숫자만 해도 720명입니다. 여기에 검독수리급 한 척에 23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그 숫자만 해도 782명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접견 지역에서 근무하는 고속정 승무원들은 해군 중에서도 가장 힘든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바다에 떠있는 바지선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툭하면 비상이 걸려서 긴급 출동을 하고요. 그래서 해군 중에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보직이 고속정 승무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연안 전력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군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하면은요. 우선 윤영하급은 이미 초도함인 윤영하함이 2008년에 취역해서 30년 수명주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어서 지금 개량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그러나 윤영하급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솔직히 실패작이고 그래서 해군은 윤영하급을 30년 이상 계속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딱 30년만 사용하고 퇴역시킬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해군은 윤영하급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인데요. 그게 바로 HD현대가 해군으로부터 수주해서 개념 설계를 했던 OPV 연안초계함 개념 설계 사업이었습니다. HD현대 중공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연안초계함 개념 설계를 했는데요. 바로 이 함선이 윤영하급을 대체하게 되는 함선입니다. 이 함선은 대략 800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윤영하급보다 더 대형의 함선으로 윤영하급이 대체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 함선은 단순하게 윤영하급을 대체하는 연안초계함이 아닙니다. 이 함선은 정확히는 무인 초계함 모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윤영하급은 검독수리급과 편대를 이루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윤영하급의 소령급 계급의 편대장이 탑승해서 이 편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영하급과 검독수리급은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럼 윤영하급이 연안초계함으로 대체되면 앞으로 어떻게 작전 형태가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검독수리급도 나중에는 새로운 함선으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독수리급은 유인함선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인전투함으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800톤급 OPV와 무인전투함이 지금의 윤영하급과 검독수리급이 편대를 이루어서 작전을 하는 것처럼 편대를 이루어서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OPV가 이 무인 전투함을 지휘하는 모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리 되면 지금 검독수리급의 임무는 완전 무인 전투함으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독수리급에 필요한 승무원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무인 초계함의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드론쇼 코리아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는 각종 대량의 무장으로 무장을 한 상당히 큰 무인 초계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나 LIG 같은 업체들은 어차피 선박을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국방과학연구소나 LIG는 무인 전투함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지 선박을 건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무인전투함의 개념 설계 사업을 발주하게 되고 원래는 처음에는 한화오션이 무인전투함의 개념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HD현대가 또다시 무인전투함의 개념 설계를 다시 수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화가 개발한 개념 설계 모델이 해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화의 개념 설계 모델은 지금 실패했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솔직히 한화가 제안한 개념 설계 모델이 어떤 형태의 함선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개념 설계로서는 거의 없는 2차 개념 설계를 이번에 HD현대가 수주를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군이 원하는 무인전투함은 대략 150톤 정도로 알고요. 당연히 OPV는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앞으로 나서는 일이 없이
바로 이 무인 전투함이 접견 지역에서 북한 전투함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저의 예상으로는 OPV들은 지금처럼 해상의 전초기지에서 출동하지 않고 인천에서 출동을 할 거라 보고요. 그럼 지금처럼 열악한 전초기지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어서 승무원들의 복지 수준도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당장 OPV가 윤영하급에 비해서 대형화된 이유도 이 함선에는 OPV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바로 무인 초계함을 지휘할 장치와 무인 초계함을 조종할 조종수들도 같이 탑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지금 윤영하급과 검독수리급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1,400명이 넘는 승무원이 필요한 것에 비해서 필요한 승무원의 숫자도 3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고요. 당연히 함선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에 거주성도 대폭 개선될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어쩌다가 한화의 개념 설계는 실패한 건지 정말 한화의 개념 설계 모델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페루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이 탈락을 했네요. 솔직히 정확히 말하면 아예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페루 공군은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5조 원을 들여서 24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4월 19일, 페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사업의 최종 후보로 들어간 건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와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미국의 F-1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KF-21은 아예 후보에도 들지 못했는데요. 페루 측의 말에 따르면 우리 KF-21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결과의 공정성에 우리 카이가 의문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 문제는 우리의 방사청장까지도 나서서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하고요. 결론은 그래서 페루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KF-21을 탈락시킨 건데요. 아마 성능 문제보다는 정치적 그리고 뇌물 관계 등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한마디로 페루의 실세들이 막후에서 마음대로 후보 기종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KF-21의 프로그램 코스트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졌는데요. 우리는 이번 사업에 24대의 KF-21을 공급하기 위해서 총 2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3조 4천억 정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당 가격으로는 대략 1,400억으로, 프로그램 코스트로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저번에 미국에서 필리핀의 F-16 전투기의 판매 승인을 할 때 20대의 F-16에 대해서 55억 8천만 달러를 승인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대략 8조 2천억쯤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F-16의 프로그램 코스트의 가격은 대당 4천억이 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KF-21은 F-16의 절반의 가격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루의 고위층들이 아예 우리 KF-21을 후보에도 들지 못하게 한 게 아닌가 합니다. 결론은 우리 KF-21이 사업 후보에 들어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도입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면 나머지 후보들이 우리 KF-21을 이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후보로도 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라팔과 F-16은 페루가 원하는 가격을 뛰어넘을 것이고 그리펜과 우리의 KF-21만이 페루가 원하는 가격 안에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이 되면 곤란하니까 아예 후보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파격적인 가격을 제안했지만 페루의 전투기 사업에서 탈락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KF-21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결론은 뇌물을 먹었든 정치적 문제이든 페루 현지의 실권자들이 임의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제 필리핀도 힘들 것 같고 그럼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건 역시 중동 국가뿐이네요. 사우디가 되었든 UAE가 되었든 중동 국가들이 우리의 KF-21의 첫 수출 국가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KF-21이 정말 싸기는 하네요. 프로그램 코스트로 1,400억이라니. 저는 못해도 1,800억쯤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쌉니다. 결론은 이 가격이면 라팔 전투기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저번에 인도네시아가 42대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계약한 금액이 81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1조 5천억쯤 하는 가격으로. 그래서 라팔의 프로그램 코스트 가격도 대당 2,700억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 KF-21은 라팔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 가격에 불과합니다. 아마 이런 저렴한 가격에 페루가 우리 KF-21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텐데 참 안타까운 결정을 해버렸네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KF-21이 현존하는 서방 국가의 전투기 중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다는 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KDDX 사업은 끝내는 표결로 갈 것 같습니다. 18일경에 KDDX 사업에 현대와의 수의 계약을 반대하는 민간위원 6명을 불러서 설득을 했고 또다시 한 번 더 불러서 설득을 했지만 입장을 변경한 민간위원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표결로 갈 것 같은데요. 방사청 소속 위원들이 과반수가 넘고
방사청 위원 중에서는 현대와의 수의 계약을 반대하는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사업은 현대와의 수의 계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지금 방사청이 하나를 봐주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일 방사청이 원칙대로 하면 한화가 기초 설계를 무단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한화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만일 방사청이 제재를 가한다면 현재 법규에 따르면 한화는 5년 동안 아예 방사청의 사업에 참여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사청이 지금 한화를 봐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KDDX만 한화가 포기해준다면 아마 방사청은 한화에게 5년 동안 방사청 사업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는 제재는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는 끝까지 KDDX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만일 지금 한화가 제재를 받으면 한화는 장보고 3 배치 3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장보고 4의 개념 설계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KDDX가 끝나면 주요 잠수함 사업들이 연달아 있고, 만일 이번에 한화가 제재를 받으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어떻게든 한화를 제재하지 않기 위해서 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화는 이런 방사청의 생각에 따라주지 않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머리가 아프네요. 솔직히 제가 최근에 한화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아예 한화를 5년 동안 방사청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줄줄이 주요 잠수함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들에 한화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국익 차원에서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정말 저를 머리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고출력 전파무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국 국방부는 저렴한 비용에 전파를 이용해서 드론대를 격추할 수 있는 무기를 처음으로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영국이 기존에 없던 무기를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HPM, 그러니까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를 선보인 것에 불과합니다. 고출력 전자기파란 쉽게 이야기해서 지향성 EMP8을 발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래전부터 있던 무기이고, 최근에 기술 발전으로 실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드론을 대량으로 요격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요즘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국만 개발하던 게 아니라 각국은 앞다투어서 HPM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무기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전기기술연구원이 고출력 극초단파 안티드론이라는 사업으로 개발 중입니다. 우리는 아예 드론 대응용으로 이걸 개발 중인 것입니다. 그럼 이 무기가 가지는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요즘 드론 요격 무기로 레이저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레이저의 최대 단점은 드론을 한 대씩 요격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이 대량의 무인기를 운용하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와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안티제밍 시스템입니다. 안티제밍 시스템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무인기의 통신 전파 등을 차단해서 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문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선 드론이 등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티제밍 시스템은 유선 드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유선 드론이 아니라고 해도 안티제밍 시스템이 통하는 무인기는 주로 상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상용 드론입니다. 그래서 제밍 대응 능력이 있는 군사용 드론에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레이저와 제밍 장치의 단점 때문에 등장하는 게 바로 HPM 고출력 전파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HPM 무기는 전에도 있었지만 전에는 실용화가 되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HPM 무기는 고출력 전자기파를 발생하기 위해서 진공관 구조물에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구조로 강력한 전파를 만들어냈는데요. 문제는 이런 진공관 방식은 사용하는 진공관의 제작도 힘들고 진공관의 수명도 무척 짧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인기 때문에도 HPM 무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다시금 HPM 무기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신기술이 지금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에이사 레이더. 그 중에서도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자가 일반화되면서 에이사 레이더 방식의 HPM 무기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솔직히 이론적으로 따지면 에이사 레이더들은 전부 HPM 무기로서 사용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에이사 레이더들의 전력 증폭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한 지점에 집중하면 그게 HPM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이사 레이더들이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리하면 레이더의 수명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국은 에이사 레이더의 질화갈륨 소자와 레이더 빔을 한 지점으로 집중할 수 있는 빔 조향 장치를 활용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HPM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하면 질화갈륨 소자의 수명은 대폭 줄어들지만, 그래도 과거 진공관 방식에 비해서는
그 수명이 1000배는 더 길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미국 해병대에 의해서 HPM 무기가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HPM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지는 큰 장점이 바로 우리는 30와트급 질화갈륨 전력 증폭소자를 개발하고 지금 초기 양산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증폭소자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HPM 무기를 개발하기 좋은 요건에 있습니다. 그럼 드론은 HPM 무기에 대응을 할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무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EMP를 한 지점에 집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드론이 HPM 무기에 대응하려면 EMP를 차폐하는 차폐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HPM 무기의 EMP파를 견딜 정도로 무인기가 차폐 능력을 가진다면 무인기의 크기가 대폭 커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기가 HPM 무기에 대응할 능력을 가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더욱이 레이저는 한 번에 한 대씩의 무인기만 대응이 가능하지만 HPM 무기는 아무리 한 지점에 EMP파를 집중한다고 해도 그 지점에 있는 모든 무인기를 한 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량의 무인기를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시연을 한 영국보다 우리가 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핵심이 되는 질화갈륨 전력 증폭소자를 그것도 30와트급 전력 증폭소자를 양산하고 있고 이걸 HPM 무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보다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가 각광을 받기 전부터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 때문에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개발을 해왔고 그래서 아마 지금은 비밀이기는 하지만 아마 영국보다는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리는 앞으로 무인기 대응에 있어서 HPM 무기의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실전에 배치 가능한 HPM 무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무인기 대응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 HPM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무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우리나라 연안 전력의 구성과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답답함만을 안겨주는 KDDX 사업 그리고 페루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이 탈락한 이야기 등을 해봤는데요. 특히 페루의 전투기 사업에서 우리 KF-21이 탈락한 건 안타까운 일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KF-21의 가격은 정말 놀랍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성능 좋고 저렴한 KF-21을 탈락시킨 페루가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 경쟁력이면 굳이 페루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KF-21은 아주 잘 팔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